그 순간 지우의 왼쪽 손목에 있는 화상 흉터가 도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흉터 설마?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큰 화재가 일어났던 그날 밤 자신이 꼭 잡고 있던 작은 손, 그리고 그 손목에 생겼던 화상,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판사님, 서기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혹시 저 사람이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골목길,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작은 편의점 하나가 외롭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편의점 안에서는 임신 9개월의 지우가 무거운 배를 부여잡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후,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숨이 차오르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견뎌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개월, 그동안 지우는 홀로 이 무거운 현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보, 정말 힘들어요.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현수는 희귀병 진단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로 집까지 팔았지만 결국 소용없었고 지우에게는 빚과 뱃속의 아이만 남았습니다. 현수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아이만큼은 꼭 지켜줘. 편의점 한 구석에 걸린 오래된 흑백 텔레비전에서는 늘 같은 뉴스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제 소식, 정치 이야기, 그리고 가끔씩 나오는 탈북민 관련 뉴스까지. 지우는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돌려 화면을 외면했습니다. 탈북민 지원 정책,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특히 여성 탈북민의 경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리모컨을 집어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겨두고 싶은 기억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북에서의 상처투성이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큰 화재 사건으로 가족과 헤어진 아픔, 남쪽으로 오기까지의 험난했던 여정, 그리고 이곳에서도 계속되는 편견과 차가운 시선들, 특히 손목에 남아있는 화상 흉터는 그날의 악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왼손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 화재로 생긴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빠가 지우의 손을 꽉 잡고 괜찮다, 내가 지켜줄게라고 속삭이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피난 과정에서 헤어진 뒤로는 오빠의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지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끔 길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를 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따라가기도 했지만 항상 실망만 안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탈북자 신분으로는 가족 찾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지우는 불룩한 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너만 무사하면 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빠가 못다 해준 사랑까지 다 줄 테니까. 아이와 나누는 이런 대화가 지우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일 때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의점 문 앞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점점 깊어가고 있었고 난방비를 아끼려고 온도를 낮춰둔 탓에 지우의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임신 중이라 더욱 추위를 타는 몸이었지만 전기세 걱정에 히터를 켜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계산대 앞에 놓인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한 달 수입은 100만 원 남짓, 방세와 생활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출산 비용과 신생아 용품비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정부 지원도 있다고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무엇보다 탈북자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야간 근무는 힘들었지만 일당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낮에는 임신부 검진이나 관공서 업무를 볼 수 있어서 지우에게는 적합한 시간대였습니다. 편의점 사장 박 씨는 처음엔 임신부라며 꺼렸지만 지우가 간절히 부탁하자 마지못해 허락해 준 것이었습니다. 애 낳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애 울음소리 못 참아. 그리고 손님들도 싫어할걸? 사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출산 후에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일단은 버텨야 했습니다. 지우는 아이용품 코너를 정리하며 작은 기저귀와 분유캔들을 바라봤습니다. 곧 자신도 이런 물건들을 사야 할 테지만 지금으로선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지를 보면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낮에 만난 동네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탈북자라니 편견도 많고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울 텐데. 아주머니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지우를 바라봤지만 그 시선 자체가 지우에게는 상처였습니다. 시계가 자정에 가까워질 무렵 편의점 밖으로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긴장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술에 취해 있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과연 문이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편의점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계산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독한 소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가씨, 담배 한 갑. 아니야, 두 갑. 남자는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담배를 꺼내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10,000원입니다. 남자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돈이 없네. 아, 맞다. 카드 어디 갔지? 남자는 비틀거리며 온몸을 더듬었지만 지갑도 카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금이나 카드가 없으시면.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남자의 표정이 순간 험악해졌습니다. 뭐, 나보고 거지 취급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임신 중이라 몸이 무겁고 만약 이 남자가 폭력을 휘둘른다면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시고.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담배 그냥 줘. 내일 가져다 줄게. 남자가 담배를 집어들려는 순간 지우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사장님께 혼나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일자리마저 잃으면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2년이 감히. 남자가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지우는 무거운 몸으로 급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발이 꼬이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큰 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 없었던 지우의 몸은 진열대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라면과 과자들이 쏟아져 내렸고 진열대 위에 작은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진열대를 건드리면서 도난 방지 센서가 작동한 것입니다. B-비비비빅. 귀를 찢을 듯한 경보음이 편의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술 취한 남자는 경보음에 놀라 뭐야, 이거 하며 서둘러 편의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우는 혼자 남겨진 채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과 시끄러운 경보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몇 분 후 경찰차가 편의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일어서려 했지만 배가 너무 불러서 쉽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술에 취해서 시비를 걸어서 제가 피하다가 실수로.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표정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임신부가 혼자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부터 이상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때 편의점 사장 박 씨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장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과 깨진 화분,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지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하자 사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상하네요. 센서가 울렸다는 것은 누군가 물건을 훔치려 했다는 뜻인데. 사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여자가 뭔가 숨긴 건 아닐까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실수였어요. 지우는 간절하게 변명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지우의 가방과 주머니를 확인했고 다행히 훔친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임신부들이 동정심 유발해서 물건 훔치는 경우가 많다던데. 그리고 이 여자 신원도 확실하지 않고.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장이 자신의 과거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탈북자 신분이 드러나면 더욱 불리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일단 CCTV를 가리려면 내일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고발을 원하신다면 정식으로 사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발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제대로 조사해 보세요. 지우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임신 9개월의 몸으로 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어쩌면 법정까지 서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괜찮아. 아이만 지키면 돼. 지우는 배를 감싸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자신을 등지는 것 같았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의 찬바람이 더욱 매서워진 어느 날, 지우는 구청에서 빌린 낡은 코트를 여미고 법원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임신 9개월 말이 다 되어가는 배는 더욱 불러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지우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법원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매 걸음마다 배가 묵직하게 느껴졌고 허리도 아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뤄왔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몇 명의 사람들만 앉아 있었고 지우는 피고인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서 국선 변호사를 배정받았지만 만나본 것은 고작 한 번뿐이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법정 관리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우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재판장 문이 열리며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판사 도윤은 40대 초반의 냉철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재판석에 앉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피고인 이지우, 절도미수 혐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긴장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넘기다가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지우의 인적사항을 읽던 중 출신지를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도윤의 심장이 미묘하게 빨라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지역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지우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지우가 손으로 코트 소매를 걷어 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왼쪽 손목에 있는 화상 흉터가 도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 흉터, 설마.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큰 화재가 일어났던 그날 밤 자신이 꼭 잡고 있던 작은 손, 그리고 그 손목에 생겼던 화상.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판사님? 서기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저 사람이. 도윤은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판사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피고인 성명과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이지우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관악구. 지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도윤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달 전 편의점에서 절도를 시도하다가 도난방지 장치를 건드려 발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탈북민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탈북민.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우와 같은 지역 출신이면서 탈북민이라는 것, 그리고 손목의 화상 흉터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헤어진 동생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도윤은 손을 떨며 물컵을 들었습니다. 진정해,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성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동생 지우라는 것을. 지우는 판사가 자신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재판관들과 달리 이 판사의 시선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당시 상황을 직접 진술해 보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법정의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일어서기도 힘들었지만 성의를 보여야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물건을 훔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어서. 지우가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도윤은 지우의 얼굴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이 성인이 된 지금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말할 때 살짝 일그러지는 입꼬리와 불안할 때 손목을 만지는 습관까지 똑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만이라도 지키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지우는 배를 감싸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로서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도윤은 급하게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판사실로 들어간 도윤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지우가 맞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하는 걸까?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동생이라면 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휴정이 끝나고 다시 법정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판사석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지우를 바라볼 때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검사가 다시 일어나 지우의 신상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탈북민 출신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남편이 희귀병으로 사망한 후 혼자서 임신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이 지우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동정과 편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행적을 보면 검사가 계속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검사님, 피고인의 출신 배경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평소 도윤 판사는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건 당일 편의점 사장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점 사장 박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날 밤 경보가 울려서 급하게 가보니까 이 여자가 진열대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일단 임신부가 야간 근무를 자청한 것부터 이상했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돈 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였고, 탈북민들은 원래 좀 그런다고 하잖아요. 사장의 말에 편견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런 편견 어린 증언을 들으니 화가 치밀었지만 판사로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증인은 직접 목격한 사실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우는 증인석의 사장을 바라보며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장의 마음속에는 이미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정 뒤쪽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 이현수 씨의 동료 간호사 김영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증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영미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미는 남편 현수가 입원해 있을 때 특별히 잘 돌봐주었던 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법정에 나타난 것일까요? 증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도윤이 결정했습니다. 영미는 증인석에 서서 선서를 했습니다. 저는 이지우 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투병할 때부터 지켜봤는데 이분만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영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반박하듯 물었습니다. 영미는 지우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우 씨는 남편분의 치료비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어요. 집까지 팔아서 병원비를 마련했고 돌아가신 후에도 남은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칠 이유가 없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영미의 증언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에 지우 씨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편분의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들어 영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괴롭혔습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지우 씨가 일하는 편의점까지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심지어 가짜 손님으로 가장해서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일도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검사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영미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우 씨가 너무 괴로워해서 제가 몰래 녹음해뒀어요. 사채업자들이 협박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도윤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생으로 추정되는 지우가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판사로서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녹음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녹음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협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돈 안 가져오면 가게에서 사고 내게 만들어버린다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우에 대한 의혹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판사로서의 객관성과 동생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검토 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도윤은 어렵게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지만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도윤은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판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고도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지우의 모습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손목의 화상 흉터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정말 지우가 맞을까? 도윤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확신은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동생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동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판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 이강수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도윤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강수는 예전과 달리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내 소식을 듣고 왔다. 판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강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사건을 맡고 있다면서? 도윤은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의 재판 소식을 알았는지 의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수는 의자에 앉으며 도윤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탈북민 여자 절도 사건 말이다. 그 여자 이름이 이지우라고 하더군. 도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강수가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 위험한 인물이야. 무슨 소리예요? 도윤은 불안해졌습니다. 강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에는 어린 도윤과 지우, 그리고 또 다른 남자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느냐? 도윤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어린 시절의 자신과 지우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남자아이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지우의 진짜 오빠다. 강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우의 오빠가 아니야.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그날 밤 화재가 일어났을 때 강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와 내 어머니를 구하려고 했던 건 내가 아니라 지훈의 가족이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이 너희를 구하려다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지우와 진짜 오빠는 고아가 되었지. 도윤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지우는 우리 가족을 구하려다가 가족을 잃은 아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까지 지우를 내 동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다. 강수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책상을 붙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품고 있던 확신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지우의 진짜 오빠는 어디 있어요? 몇 년 전에 죽었어. 남한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사고로 죽었지. 강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혼자야. 도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지우를 동생이라고 생각하며 가졌던 감정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우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너에게 경고하려고 왔다. 그 여자와 엮이면 안 돼. 과거의 일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북에서 보이브 일을 했었다. 그때 일들이 알려지면 너의 판사 경력도 끝이야. 강수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 여자를 도와주려는 생각은 하지 마라. 도윤은 아버지의 과거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브라는 것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된 조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너와 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강수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야.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지우와의 진짜 관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유죄로 판결해라. 강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조용히 끝난다. 강수가 나가고 혼자 남은 도윤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판결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분명 무죄였지만 아버지의 말대로 하면 모든 것이 조용히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지우가 법정에서 배를 감싸며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영미 간호사의 증언, 사채업자들의 협박, 모든 것이 지우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도윤은 판결문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밤새 고민한 끝에 판결문을 완성했습니다. 지우의 무죄를 선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판사로서의 양심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법정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무거운 배를 안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배가 더욱 단단해졌고 가끔씩 아랫배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지우는 바로 그 순간 법정 뒤편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강수가 들어왔고 뒤따라 몇 명의 낯선 남자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잠깐, 강수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재판에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강수는 법정 앞으로 걸어 나오며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저 여자의 진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불안해했습니다. 강수의 차가운 시선이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지우는 북에서 정치범 가족 출신입니다. 강수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부모가 반체제 활동을 했던 위험 인물의 딸이죠.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다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건 이 사건과 관계 있어. 강수가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느냐? 강수의 눈에는 광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닥쳐. 강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부모가 벌인 화재 때문에 우리 가족도 피해를 봤다. 지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오히려 화재를 끄려다가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었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도윤은 아버지와 지우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틀린 것일까요? 바로 그때 지우가 갑자기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온 것입니다. 지우는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영미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지우의 다리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양수가 터졌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지우는 극심한 진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지우는 공포에 떨며 배를 감쌌습니다. 도윤은 판사석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판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요. 빨리. 왜 이런 일이.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영미가 지우의 맥박을 재며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조기 진통이 온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지우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도윤은 망설임 없이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저도 갑니다. 판사님, 왜 이런 일에? 영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야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구급차 안에서 지우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진통 때문에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아기만은 살려주세요. 도윤은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손목에 있는 화상 흉터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지우와 아기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우의 상태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수술실 문이 닫혔고 도윤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강수도 뒤따라 병원에 왔지만 도윤은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강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생각이냐?
도윤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가 무엇이든 저는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그때 수술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빨간불이 계속 켜져 있어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지우와 아기 모두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강수는 복도 한쪽에 서서 도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지우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도윤아, 정신 차려라. 너는 판사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윤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 저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도윤은 급하게 일어서서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행히 아기는 안전합니다. 조금 일찍 태어났지만 건강해요. 의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산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출혈이 많아서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우 씨는 괜찮을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복실로 옮겼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강수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를 볼 수 있을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신생아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니면 의사가 망설였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 아기를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강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는 그냥 지인입니다. 특별한 관계는 아니에요. 도윤은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너와 저 여자 사이에는 아무 관계도 없어. 강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는 볼 수 있습니다. 도윤은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기는 정말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울음소리를 내고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작네요. 도윤은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강수도 옆에 와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엄마도 위험하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도윤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우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정말 혼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우 씨는 분명히 깨어나실 거예요. 근데 설령 깨어난다고 해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 거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강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가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지우 씨를 미워하세요? 정말 이유가 뭡니까? 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사실은. 바로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지우 씨가 깨어났어요. 의식을 찾았습니다. 도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정말이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아직 많이 약하니까 짧게 만나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도윤은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도윤을 보자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님, 왜 여기에?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죠?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제 아기는 괜찮아요? 네, 건강해요. 아주 예쁜 아기예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기만 무사하면. 그리고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어떻게 되었나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재판은 중단된 상태였고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건강 회복이 우선이니까요. 지우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데. 도윤은 지우의 손목에 있는 화상 흉터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든 틀렸든 지금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 씨,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큰 화재를 겪으신 적이 있나요?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지우는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판사님이 어떻게 그 일을 아시는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화재를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에요. 네. 지우는 더욱 놀랐습니다. 설마 지우 씨 손목에 흉터 그날 밤 생긴 거 맞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날 밤 오빠가 제 손을 꽉 잡고 피하려고 했는데 불이 너무 커서 도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빠가 어떤 모습이었나요? 키가 저보다 조금 컸고요. 제가 무서워할 때마다 괜찮다. 내가 지켜줄게라고 말해줬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피난 가는 길에서 헤어졌어요. 그 후로는 바로 그 순간 회복실 문이 열리며 강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지우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아, 뭘 하고 있는 거냐? 도윤은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신 거군요. 무슨 소리야? 강수가 당황했습니다. 지우 씨는 제 동생이 맞습니다. 손목 흉터, 그날 밤의 기억, 모든 게 일치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빠라고 하셨나요? 강수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건 착각이야. 그날 밤 혼란스러워서. 그만하세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왜 계속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우는 제 동생이 맞아요. 강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그럼 진실을 말해주마.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봐라.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강수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의 부모를 제거하라. 그들이 우리 정체를 알면 위험하다. 그리고 이어서 폭발음과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날 밤 화재는 내가 일으킨 거다. 강수가 차갑게 고백했습니다. 지훈의 부모가 우리의 정체를 눈치챘거든. 보이부 출신이라는 걸 알면 남한에서 살 수 없으니까.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살기 위해서였어.
너와 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강수가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훈의 가족이 피해를 본 거야. 지훈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오빠 아버지 때문에. 강수는 지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손대지 마세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제 부모님을, 제 가족을 죽인 사람이. 도윤은 아버지와 지우 사이에 섰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제 끝이에요. 강수는 마지막으로 협박했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발설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증거들로 너희 둘 다 망칠 수 있어. 그때 회복실 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영미 간호사가 뒤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경찰에 신고했어요. 강수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이강수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수는 끌려가면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나는 너를 지키려고. 아버지의 방식이 틀렸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책임지세요. 경찰들이 강수를 데려가고 회복실에는 도윤과 지우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오빠가 맞나요? 도윤은 지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지우의 손목 흉터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그날 밤, 내가 내 손을 놓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야.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구나.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데. 나도 너를 찾고 있었어. 매일매일 너를 생각했어. 도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신생아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를 찾고 있나 봐요. 지우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자신의 가슴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도윤이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너와 이 아이를 내가 지킬게. 몇 달 후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지우와 도윤, 그리고 아기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지우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지우가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고맙긴. 우리는 가족인걸.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모두 함께. 그들의 가슴속 깊은 상처들은 이제 서로를 지켜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헤어져 있었던 남매가 다시 만나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